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시대에 필요한 교양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의 정진수입니다. 문명의 역사가 변하면서 교양교육도 변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교양교육이라고 번역이 되는 리버럴 아트는 그리스 시대에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기술과 역량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기록이 남은 것은 5세기경부터 시작된 교양교육의 틀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3학이라고 불리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리고 4과라고 번역이 되는 산술, 기하, 점성술, 음악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음악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하고는 다른데 피타고라스의 음계의 구성이나 플라톤의 수학 등과 같이 자연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질서를 뜻하는 학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3학을 문과의 학문이라고 보고 4과를 이과의 학문이라고 본다면 문과를 3과목을 가르쳤고 이과는 4과목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과학과 근대 문명의 출현 이후의 일인데요. 17세기의 과학혁명은 뉴턴의 공리적 방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갈릴레이의 실험을 거치면서 과학의 전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18세기의 계몽주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의의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축이나 사람의 노동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해왔는데 기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전기와 자동차가 보급된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계는 공장이나 철도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전기와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에서나 인간은 육체 노동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문명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에 발전한 현대 과학 덕분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반도체와 레이저 등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반도체와 컴퓨터는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의의는 인간이 이제 정신노동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는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서 계산하던 것을 순식간에 계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컴퓨터가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온 세상에 깔리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가지 원동력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들이기는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의의라고 한다면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신노동에서 해방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언제 어디서나 정신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교양교육의 내용도 서서히 변해왔습니다. 5세기에 기록이 남은 로마의 교양교육의 틀은 19세기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소개드린 3학과 4과의 내용입니다. 아마 다른 강좌에서 미국의 교양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으셨을 줄 믿고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하버드의 엘리어트 총장은 대학에 여러 전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학을 연구기관으로 변모시키면서 교양과정을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3학과 4과가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세기 초반에 코넌트 총장이 자유사회에서의 일반 교육이라는 하버드 보고서를 출간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정되는 인문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수학 세 과목을 모든 학생에게 교양 과목으로 이수를 하게 시켰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대적인 교양교육의 틀이 이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학과 4과가 문과와 이과 비율이 3대 4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역전되어서 문과와 이과의 비율이 2대 1로 이과가 좀 축소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교양교육의 역사에서 이과의 비율이 낮았던 시기는 극히 짧은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 선진국들이 교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선진국들의 그 일반 교육의 핵심은 국어, 수학, 과학 세 과목입니다. 전 세계에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OECD가 진행하는 피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각 나라의 만 15세 학생들이 참여해서 각 나라의 학력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에서 보는 과목은 읽기 소양, 수학 소양, 과학 소양 세 가지입니다. 수학이라고 한다고 단순한 계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실제로 그거를 문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수학적 소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국은 약 20년 전에 국가교육과정을 도입을 했는데 전 학년이 필수로 배워야 되는 핵심 교과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이 전부입니다. 미국은 국가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이 과목들은 가능하면 같은 표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자라고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은 영어와 수학 그리고 과학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은 다른 과목들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소양, 영국이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소양,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소양은 국어, 수학, 과학이고 문과와 이과로 앞에처럼 분류를 한다면 문과와 이과의 비율은 1대 2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그 원 제목은 In Defense of Liberal Education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양교육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양교육을 인문학으로 오해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양인문학에 대해서도 문사철이 교양의 중요한 준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에서 가르쳤던 3학과 4과를 근거로 내는 글도 있는데 사실은 3학과 4과에는 문사철은 없습니다. 철학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9세기 초반에 영국의 키이츠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를 잠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닿으면 외경스러운 무지개가 흔한 것들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자연의 내용을 알게 되면 철학은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철학은 현대어로 바꾸면 사실은 과학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철학과 과학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교양교육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을 선전을 하면서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교차로에 애플이 서 있다라고 유명한 연설을 한 스티브 잡스에 의하면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리버럴 아트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인문학하고도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리버럴 아트에 대한 능력은 휴대폰에 깔려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파악을 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잽싸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얘기해서 과거에는 이런 모션이나 이런 모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2살만 되면 이것과 이것을 다 사용을 하면서 전화기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대를 살려면 휴대폰에 있는 아이콘을 손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리버럴 아트 교육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정의를 한다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밝힌 내용을 쳐다보면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내용들, 음양오행이나 서양의 사원소설 같은 것은 이제는 부질없는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는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이 찾은 현대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정부나 기업이나 언론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호도를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여론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있는 팩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팩트를 알고 그 팩트로부터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인 추론이 과학적 방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팩트를 찾고 그 팩트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즉 과학적 방법도 현대에 꼭 필요한 교양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정신은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패러데이가 발전의 원리를 찾았을 때에 그 원리의 강연을 들은 귀족이 그거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패러데이는 그냥 궁금해서 실험을 해서 이런 사실들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에 만약에 그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어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문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그런 호기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것도 교양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의 비율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인문사회과학과 그 위쪽에 있는 수학과학의 비율은 대개 50대 40% 정도가 됩니다. 이 비율은 전 학생들이 이과에 속하건 문과에 속하건 전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유수 대학들 중에서 문과와 이과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각 대학의 문과 학생들은 인문사회 과목을 훨씬 많이 듣고 수학, 과학 과목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학 1학년 인문계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의 과목을 듣는 비율이 약 8대 1 정도 되고 이공계의 경우는 이공계 과목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에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의 비율이 약 1대 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과 학생들은 미국의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이공계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수학, 과학, 기초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연과학 영역에서 듣는 과목 중에 제대로 된 과학은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듭니다. 얼마 전 연구에서 105개 대학의
이공계 기초 과목을 개설한 41개 대학을 조사를 해서 그 41개 대학이 자연과학 영역에 제공하는 404개 강좌를 제목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사나 과학철학 같은 과학이 아닌 과목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과학을 가르치는 과목, 즉 물화생지나 통합과학적 자연과학 또는 과학적 사고를 가르치는 과목들의 숫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과학이라고 분류했던 14%의 과목, 즉 56개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내용을 살펴보니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제대로 된 과학은 그 중에서 분과적 자연과학과 통합적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약 40%, 약 5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이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의 1학년 학생, 인문계 학생이 제대로 된 과학을 공부를 할 확률은 자신이 듣는 40%의 수학,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문계 학생의 경우 문과대 이과의 수업 비율이 8대1이고 그 11%에 해당하는 이과 과목 중에서도 강좌 제목으로 판단할 때 제대로 된 과학은 그 중에 반, 또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면 그 중에 반만 제대로 된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 한국에서 인문계를 다니는 대학생은 약 1% 정도의 제대로 된 과학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대학교 1학년 학생과 한국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듣는 과학의 비율은 40대1이고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사회에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과학 잡지는 과학 동화를 들 수 있는데 과학 동화는 내용을 보면 거의 중학생 수준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과학 동화가 저한테 글을 부탁을 할 때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를 읽을 수 있게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 잡지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대학 전공 수준에서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한국의 인문계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도 부실하게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과학적 소양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 나중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국가답게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비교적 이 일을 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첨단 기술 제품과 첨단 과학 제품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국가가 국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인류는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풍요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거의 2000년 동안 문명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5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하급수적인 팽창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은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류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에너지와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2100년 정도에 끝나는 굉장히 그 뾰족한 피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래프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파왔던 그리고 앞으로 팔 지하자원의 양입니다. 18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제는 맥시멈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팔 수 있는 지하자원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구리는 앞으로 한 70년 지나면 더 이상 팔 구리가 없어지고 금은 45년, 인은 약 30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은 우리가 식량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비료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3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식량 생산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지하자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지구온난화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약 1960년대에 북반구의 여름철에 평균 기온보다 얼마나 높은 날이 많았느냐, 얼마나 낮은 날이 많았느냐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평균에 맞추어서 오른쪽에 빨간색은 더운 날, 왼쪽에 파란색은 약간 시원한 날. 그 끄트머리에 보면 진한 빨강과 진한 파랑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더운 날, 매우 추운 날을 뜻합니다. 이것이 2010년도가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바뀝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평균은 약 0.5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시원한 날의 비중은 확 줄고 더운 날의 비중은 많이 늘었으면서 굉장히 더운 날, 왼쪽 그래프에는 오른쪽 끝에 살짝 묻어 있을 정도의 점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름에 더운 날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지구 기온이 0.5도가 더 올라간다면 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훨씬 더 치우칠 것이고 과연 우리가 그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고 정부건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부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현재 지구온난화의 범위는 이산화탄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PCC라고 알려진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는 산업혁명 당시의 지구의 기온보다 1.5도가 높아지는 수준 안에서 온도 상승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생 연도별로 각 사람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CO2의 양을 표현한 것이 왼쪽 그래프인데 60년, 지금 한 60대에 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의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 정도에 해당하지만 따라서 평생에 사용할 수 있는 CO2의 양이 충분히 많았지만 지금 막 태어나는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CO2의 양이 곧 0으로 줄어듭니다. 0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당시의 온도보다 1.5도 상승한 상태에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CO2를 점점 줄여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의하면 과거에 매년 상승했던 CO2 배출량을 지금부터 급격하게 줄여야만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온도에 의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늦은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정부도 저거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CO2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생태계가 언제 급격하게 무너질지 알 수 없고 아래쪽에 보면 인과 질소의 과잉 공급은 이미 빨간색 수준으로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료로 사용을 해서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인과 질소를 사용했던 결과입니다. 그 외에
화학오염이나 에어로졸 같은 경우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기준조차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학과 기술이 너무 과용과 오용을 하게 되면 인류의 생존을 위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두 가지로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유엔이 준비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70억 명이 살고 곧 100억 명까지 늘어날 인구가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가늠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것이 그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류가 지수함수적으로 물질을 낭비를 하고 지구의 자원을 소비를 한다면 그 지수함수적인 발전은 절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발전을 추구를 한다면 인류는 멸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소양이란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OECD는 피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OECD가 정의하는 과학적 소양은 과학 탐구를 설계하고 평가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과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몇십 년에 걸쳐서 과학적 소양을 정의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학기술 시대를 살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상식을 갖추고 있고 그 상식을 공적인 논의에 참여해서 활용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그 현란한 선전에 속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을 과학적 소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현대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현명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적절한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재는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포함된 연구진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학교재를 연구하고 올 여름에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나중에 한번 교양기초교육원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명의 역사와 함께 교양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했지만 기록이 남은 것은 5세기경의 로마부터였는데 그때부터 1500년 동안 교양교육은 수학과 과학을 인문사회학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현대의 선진국들도 교양에 대해서는 국어, 수학, 과학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과에 비해서는 이과 학문을 2배 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교육은 미국에 비하면 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과학의 현주소는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을 찾는 것도 그 위협의 해결책을 알아내는 것도 과학 없이는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해야 되는 일, 즉 학생이 미래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국가가 미래에 국가답게 살 수 있는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모든 국민들한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교육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한데 대학 교양교육은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과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활용을 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란 학생들이 자기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데이터 기반을 하거나 수학적 모델링을 도입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수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그 교육 방식 중에 양적 추론을 활용을 한다면 학생들한테 수학적,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적 추론이란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부터 여러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는 훈련에 해당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주고 저 그래프에 있지는 않은 다른 정보를 뽑아내는 훈련, 그것이 이 양적 추론의 훈련인데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양적 추론을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주고 이 인구 분포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될 것인지 토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데이터만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고 그 연관된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수학적 소양,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 시대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에서는 교양교육에서 과학교육 과목을 강화를 시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모든 과목의 교강사들은 학생들한테 수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배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때 조금 더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이 강의를 통해서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